극장전 잘 듣고 계신가요? 11월의 세 번째 영화는 국보입니다. 현재 흥행세로 보면은 어쩌면 역대 일본에서 개봉한 실사 영화 가운데 최고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벌써 1200만 관객을 넘었고 일본은 이제 관객 수보다는 수익으로 따지니까 돈으로 따지죠. 170억 엔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실사 영화 중에는 거의 역대급의 수치이고 최근에 일본 극장에서 걸리는 작품들 중에 대부분 상위권은 다 애니메이션이긴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국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 영화는 시놉시스만 들어도 재밌겠는데 싶기는 해요. 그렇죠? 굉장히 컨벤셔널한 경쟁과 애증과 우정과 그리고 예술의 완성을 위해 분투하는 네, 네. 뛰어난 개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많이 본 얘기처럼 그럼 들리긴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일본의 서사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성물이라는 그 만화 장르가 있잖아요. 또 유리가면이라는 만화 생각도 그렇죠. 났어요. 그거랑 매우 유사하기도 하네. 근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절차탕마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많은 클리셰를 가지고 있는 장르니까. 네. 근데 오히려 감독님이 공부할 때 패왕별이를 계속 언급하셔갖고 그 생각도 물론 나죠. 근데 저는 보고 좀 이걸 왜 패왕별이랑 비교했지? 근데 아주 명백한 차이는 이 영화는 온나카타 이야기잖아요. 남성이 여성을 연기하는 가부키극의 배우를 온나카타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은근히 예상되는 퀴어 서브텍스트는 굉장히 깔끔하게 부정이 돼 있는 편. 이게 이제 패왕별이하고 큰 차이고 또 하나는 정말 많은 시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넘어와서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대하 서사극인데도 거의 이 영화가 그리는 세계는 변화가 없어요. 네. 시대와 철저히 단절이 돼 있다는 느낌? 근데 패왕별이는 완전히 시대에 휘둘리고 같이 가는 정말 상처 있고 만신창이가 되는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체가 오히려 소재이고 원래 사람 시대의 풍파를 겪는 이야기 정치 사회적인 이야기잖아요. 라고 하면 이건 철저하게 가부키 얘기 업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키쿠오는 나가사키의 야쿠자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온나카타로서 아버지와 조직원들이 갖는 회식 자리에서 무대에 서고 이런 걸 취미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가부키 명문가를 잇고 있는 하나이 한지로라고 하는 와타나베 겐이 연기하는 역할이 찾아왔다가 아니 저런 신동이 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얼굴의 생김새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바로 그 순간에 적 조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영화 미술 감독을 킬빌을 하셨던 분이 하셨다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나는 액션 장면 있잖아요. 눈발이 분분히 날리는 가운데 네네. 아버지가 용감히 칼로 싸우다가 비겁한 총알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방금 알아본 신동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나의 한지로가 이 아이를 품에 감싸고 이제 살려내고 이 영화는 긴 시간을 커버하는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요시다 슈이치의 같은 제목의 소설을 각색을 한 결과인데 그거를 중간 시간들을 생략하면서 몇 년 후 이렇게 뛰어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살아나서 10대 시절의 키쿠오는 순진하게도 하지만 용감하게도 아버지를 죽인 자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잘 될 리는 없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를 구해준 하나이 한지로의 합숙 제자라고 하나? 그 집안에서 먹고 숙식하면서 일종의 양자로 들여서 양자처럼. 그치만 친자는 아니라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네. 친자나 양자나 다 내 아들이야. 이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가부키 세계는 핏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가문이 대대로 명배우를 내는 거고 그 집안의 가족이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큰 특권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키쿠오는 핏줄 대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지로에게는 또 공교롭게도 외동아들 슌스케가 있어요. 근데 둘이서는 라이벌로서도 친구로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커 나가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한지로가 다리를 다쳐서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두 아이를 돌보는 한지로의 아내는 당연히 슌스케한테 네 차례다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한지로는 대타로
기쿠오를 지목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한지로의 결정을 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쿠오가 드디어 무대에 서고 업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냅니다. 그걸 보고서 슌스케는 자취를 감추는데 그냥 혼자 자취를 감추는 게 아니라 기쿠오의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서 기쿠오는 큰 배우로 커가는데 이게 워낙 수십 년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궤적이 한쪽이 상승했다 한쪽이 하강하고 물결처럼 서로 교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으나 혈연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배관시 당하고 야쿠자의 아들이었다는 게 옐로우 저널리즘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사라졌던 아들이 아내가 된 기쿠오의 여친과 아이를 낳아서 집안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그에게 온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이 다른 것은 슌스케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현대극의 배우 그러니까 굳이 가부키에 갇히지 않는 연기를 하고 싶고 종적을 감췄다가 돌아올 때도 이제 아내랑 자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타고난 좋은 조건을 굳이 사양하지 않겠다.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연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삶이 먼저인 거죠. 가부키보다. 근데 기쿠오 경우에는 기혼의 게이샤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그가 낳은 딸이 있고 이렇게 핏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키로서 조금 더 완성된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삶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가부키 연기가 가족보다 먼저인 거죠. 이렇게 프라이어리티가 서로 다른 두 친구가 일생의 말년까지 나란히 나아가는 거를 끈질기게 지켜보는 게 이 국보라는 거의 3시간짜리 영화입니다. 네. 무려 3시간입니다. 이게 중간에 생략을 되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이고 그러면 그만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상당 부분이 가부키 공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많이 영화고 재현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또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부키 공연을 소재로 한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무대에 구현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그리고 팬층이 되게 높아서 저의 일본 친구 말로는 가부키라는 장르가 되게 손끝 하나하나에 뭐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일본인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일본 사회에서는 95%가 이해를 못할 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중예술은 아니죠. 무형문화에 가까운 거고 이게 약간 일본 사회 전통이랑도 맥이 다 있는데 일본은 다 계승을 하잖아요. 계급을 철저하게 벽을 나눠서 아버지가 하던 일은 내가 가업. 당연히 이어받아야 되고 근데 가부키 같은 거는 맥락이 있더라고요. 가부키노노 같은 전통 공연들이 원래 출발은 대중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힘든 정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크게 방향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 나갈 거냐 아니면 보존하는 쪽으로 할 거냐. 여기서 이제 큰 논쟁이 한번 벌어졌다고 하고 무슨 천주교의 뭐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우리의 방향 어떻게 될 거냐 재밌었겠다. 라고 해서 정통은 보존으로 간 거예요. 그럼 보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혈통, 가문.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배격하는 거죠. 그중에 제일 중심에 놓고 한 게 가문, 혈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의 드라마에서 제일 재밌는 지점은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무언가 하지만 그걸 내가 열망할 때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쪽은 절대 남이 가질 수 없는 천재성을 갖고 있고 한쪽은 그렇죠. 도저히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피를 갖고 그렇죠. 있어서 어떤 대사는 내가 지금 제일 원하는 건 너의 피야. 한 사발을 빼서 마시고 싶어라는 대사까지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갈등의 축으로 삼은 영화예요. 기쿠오는 최고의 실력 가지고 있지만 증명을 해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매번 증명을 해내야 되고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머지를 다 버리는 삶을 취하고 있는 거고 가부키라는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영원히 이 사람은 그 갈망,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동성결혼이 허락이 됐으면 좋았을 것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와타나베 켄은 왜 딸을 안 낳아가지고 그죠? 딸만 있었어도.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위는 또 안 쳐줘요. 안 쳐줘요? 네, 적자만 돼요. 그러니까 적자에서도 본가의 적통. 그리고 만약에 둘째 셋째가 있다라고 하면 둘째 셋째로 안 갑니다. 그럼요. 장자만 할 수 있어요. 심하다. 그 정도의 이제 시스템만 굳혀놓은 거예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반대로 슌스케는 그렇게까지 가부키 세계에 그렇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탤런트 하라 그래도 좋아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슌스케는 되게 역설적으로 추구하는 갈망하는 거 뭐냐면 가족. 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는 거니까 기왕이면 내가 이걸 잘하려면 너처럼 실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나 아니면 네.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제 인생을 가부키라는 무대 중심에 놓고 교차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이 구성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차의 순간들만 보여주고 싶었대요. 교차 편집이 이 영화의 구성 원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상일 감독님의 네. 그렇죠. 중에 이 영화뿐만 아니라 네,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서. 근데 보통의 교차 편집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지나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 쪽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교차 편집은 교차하는 순간의 불꽃들, 그 순간의 모순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부키 연극으로 치면 가부키의 그 막들만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을 일종의 가부키 연극화시킨 휴먼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태양별은 철저하게 인물을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인물보다는 두 사람의 교차점에 있는 질문들, 그 자리가 내 것이 되어야했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어떤 엇갈린 시선들, 그거를 보여주고 그걸 재현하는 방식을 철저하게 가부키 공연의 방식에 가깝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하는 순간들이 전체 분량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네. 매우 길게 이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가부키 진짜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저는 이 영화에서 분장실에서 무대로 이어지는 길 있잖아요. 좁아가지고 막 머리 장식이 걸려서 보조들이 시중을 들기도 하고 가채를 막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그 복도가 되게 중요한 공간인 것처럼 보였어요. 자주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무대 구성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고 결국은 그 무대를 프레이밍화 시켜서 보여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는 3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1차는 이제 관객 시점. 마스터샷이 하나 있는 거죠. 가부키 관람 관객 모두 포함해서 무대 전체를 포함하는 와이드 숏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리버스 숏이 무대 위의 배우 시점. 네. 마지막 시점이 이제 무대 위에 있는 배우를 가까이 바라보는 클로즈업 시점. 이게 이제 영화적인 쇼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누구의 시선도 아닌. 그래서 그 가부키 자체가 삶이 돼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있는 클로즈업으로 받쳐주면서 3가지 시점으로 구성이 돼 있고, 특히 분장실이 매우 상징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감독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일종의 약간 모체 어머니 자궁처럼 느껴지는, 어쨌든 무대는 생명이 넘치는 공간이고 무대에서 분장실로 상하는 복도, 이게 이제 일종의 산도예요. 네. 그렇게 보이도록 구성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 여자는 아무도 없군요. 그게 또 모순적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모순들을 짚어내려고 하는 영화는 아니고 되게 비틀려 있는 가부키의 어떤 제도적인 형식들은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거기 던져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민들과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 인간성을 포기하고 다다르는 그 순간이 아름답다까지 다다를 수 있는가. 근데 그 아름다움의 이미지가 일본적인 미 있잖아요. 물론 가부키가 소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필멸성과 아름다움, 덧없는 것과 아름다움, 이거에 굉장히 애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죽을 때 내려오던 눈송이, 그리고 어머니도 주변 친척도 결국 원폭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낙진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연장에서 만족스러운 공연을 했을 때 깊고 눈에만 보이는 그 반딧불 같은 빛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하나로 꿰어지면서 무상감과 거기서 빚어지는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라는 생각, 그게 되게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관념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죠. 이 영화에서 처음 보는 건 아닌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다 싶었던 것 중 하나는 가부키는 허무나 아니면 2번 반복될 수 없는 일회성, 사그라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연극인데 그거를 추구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진짜 포르말린에 절여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반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작업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도 심지어는 그렇게 재능이 없어 보이는 슌스케조차, 아니면 아주 없진 않은 상대적으로 덜해 보이는 이 시스템 자체는 누가 들어가도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 시스템인데
거기서도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뭘 보고 구별을 한다는. 이 미학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름답더라고요. 영화에서는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기코의 재능을 발할 때 그 한지로가 바라보는 방식. 저는 이런 영화들이 여전히 마음을 뺏기는 게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반하는 순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매우 설득력 있게. 네. 반하겠어 나도 약간 따라가게 되는. 그게 아마 공감의 힘인 것 같고. 특히 어린 시절의 기코는 저도 진짜 막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현대관객으로서 저는 남성이 여성을 연기한다는 문제는 이제 거의 사유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연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과장된 여성성을 연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캠피한 무엇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그 무관심이 흥미롭다. 그게 약간 일본 영화니까 이게 가능한 배격인 거잖아요. 예. 정말 고독을 바탕으로 한 순간이 빗어낼 수 있는 희열, 갈망 이런 것들만 딱 집중을 한 건데 그게 1200만 관객이 보는 아주 보편적인 감성으로 접근된다는 것도 좀 놀랐어요. 이 영화는 영화 자체도 자체인데 이 일본인들의 반응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매우 그렇죠. 일본스러운 무언가. 분석 기사가 어딘가에 벌써 있겠죠. 일본 내부에서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크게 흥행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좀 재밌게 본 기사 중에 하나는 가부키는 일본인들도 모른다. 이게 아름다운지 뭔지 그냥 우리로 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핫해요. 근데 이 영화로 통해서 저변이 확실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 가부키가? 그거를 가부키라는 형식에 맞춰서 갔다는 게 그 분석 기사에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영화 전체가 가부키적이라는 거 보는 거예요? 가부키라고 하는 공연의 형식을 영화 언어로 최소한으로 변환시켜 놓은. 공연 장면도 그렇고 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5년, 10년씩 점프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 있었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보통은 그 공백이 생기면 영화 보면서 그 공백 정보들을 추측하거나 따라가는 거가 이제 드라마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또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행방불명이 됐나 보다. 다시 집에 왔나 보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왔는지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그걸 별로 궁금해하지 않도록 만든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화라기보다는 진짜 가부키 장을 넘기는 것처럼 한막 한막 구성으로 보여줘서 그렇게 볼 수 어떻게 있군요. 보면 영화의 가부키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본 관객들의 정서들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흥행 요인 중에 하나였고 아름다움, 미학에 대한 현시가 있는 거죠. 이 영화 자체가. 네. 진짜 이렇게 아무런 정치와 사회가 없는 영화도 드물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갈망을 놓고 간 무균실 같은 거죠, 이거는. 근데 이 영화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숙명, 결정됐다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왜 17세기, 18세기도 아니고 영화가 그리는 게 막 80년대, 90년대 이런 건데 그렇게 개인의 삶의 선택 가능성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보여줄 만한 계기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중학생 때 아빠의 복수를 하러 다른 야쿠자한테 칼을 들고 갔을 때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갈무리를 했어?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청혼까지 하지만 그 여자친구는 아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예술이 항상 먼저니까 자기는 항상 그 이후를 할 걸 아는데 충분히 뭔가 둘도 스토리가 있을 법한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다 잘려 있단 말이죠. 다 차단시켜놨죠. 큰 틀에서 보면 숙명이라고 가능성을 닫아놓는 세계이기도 하고 결정되어 있는 세계이기도 한 거죠. 가부키처럼. 가부키가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닫힌 세계에서 추구하는 미의식 같은 것들을 거의 끝자락까지 밀고 가는 게 이 영화였던 것 같고 그래서 드라마적으로 보면 되게 낯설어요. 이게 왜 더 안 뻗어나가나 싶은 부분도 있고 이분이 훌라걸스 만들지 않았을까? 오래전 아오이유와 그 훌라걸스를 만들었었습니다. 매우 훌륭하신 감독님이죠. 왜냐면 그런 걸 하던 분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여기가 과문한데 필모그래피 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영화를?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잉살 감독님이 꾸준히 약간 매료돼했던 소재 중에 하나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나 상태들 그거에 대한 허무주의나 동시에 이제 애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일 감독님의 요시다 슈이치 원작 영화들 네. 뭐 악인이든 분노든 유랑의 달인 이것도 상황을 바꾸는 영화들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거나 뭐가 나아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아하.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아하.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망가지는 네. 혹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루는데 그 방황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가부키도 그 연장에 있는 거죠. 이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근데 그 갇힌 책에서 추구하는 어떤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선이나 태도를 보일 거냐. 그래서 저는 운명과 숙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러고 보는데 운명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하냐. 그거는 세상이랑 별개로 나는 이 선택을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면 숙명은 사실은 그것도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아무도 못하는 상태로 머무는 게 나쁜 거냐? 혹은 그거에 끝난 거냐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해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인간다움의 무언가라고 보는 것 같고 일본적인 전통이나 시선과도 저는 맥이 닿아가 있다고 봅니다. 가부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임캡슐 같은 거죠. 근데 이건 저의 믿음 같은 건데 영화가 만약에 영원이 된다라고 하면 볼 때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시대에 어떤 관객들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요거는 이게 정답이라고 박제해 놓은 상태예요. 당연히 모순이 발생할 거고 어떤 고민의 갈등 같은 게 있을 건데 그거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로 두 사람의 캐릭터를 뽑아놓은 게 인물들이거든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숙명 같은 세계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인 거고 거기에 뭐 어떤 가치 부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끝자락에 다다른 무언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포커싱을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극장에서 보길 권하시죠? 네네. 이 영화는 확실히 왜냐하면 가부키의 핵심 요소가 되는 장면들을 공연 무대화시켜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재밌었어? 하고 놀랐어요. 네, 이것도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원래 엄청 길대요. 공연도. 보는 게 좀 힘들다. 서양의 오페라 같은 거죠. 그럼 막 인터미션도 있고 그런 건가?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거를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포장을 잘 해준 작품이라. 그래서 또 많은 일본인들이 한번 보자 했을 수도 있겠네요. 가부키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일본 사람인데 아,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뭔지 좀 보긴 같아요. 하자. 재미도 있다는데 뭐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변에 깔려있는 미의식이라는 게 저는 국가마다 분명히 있다고 봐요. 뭔가 서편제 같은 것인가? 아, 비슷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에 대해서 실제로 한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도 그 정서가 뭔지 알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결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그리고 또 이 각색하신 작가님이 소마이 신지 이사랑 오쿠데라 사토코의 아무튼 시간을 달리는 소녀, 늑대아이 이런 한국에서 잘된 영화들을 쓴 분이 각색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극장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볼 영화들이 많네요. 전체 관객 수는 사실 많이 줄었어요. 예전처럼 아주 폭넓은 관객층들이 지금 극장 찾아와 준 시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 이제 좀 바뀌겠죠. 수능 끝나고. 그래서 수능 끝난 관객분들에게 세계의 주인과 3학년 2학기를 꼭 보시라라고. 3학년 2학기 극장에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 극장가 상황이 바뀐 것 중 하나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물론 독립 영화들이 관을 많이는 못 잡거든요. 되게 불리한 시간대에 여전히 배치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반응이 있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장기 상영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확실히 많아졌고 그래서 극장에 되게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이 지금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찾기만 하신다면. 찾기만 하시면 아마 좀 있으면 주토피아 2랑 위키드 2 그리고 아마 아바타 불가제가 있어서 약간 그 시즌의 영화들이 다 도망갔어요. 네, 큰 영화들은 그렇게 있고 그 사이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작은 영화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종류로 틀고 있으니까 어떤 영화를 볼까 가서 골라도 웬만한 영화들 다 재밌었어요.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10월달에 봤던 영화 중에 웨폰이라는 호러 영화. 웨폰 저도 너무 기대작.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야케 쇼의 영화 그리고 마샤 슐린스키의 사운드 오브 폴링
이런 영화들도 개봉 기다리고 있잖아요. 12월 초에 다 개봉해서 아무거나 보셔도 기분 이상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좋은 영화들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군요. 송편의 영업을 들으면서 그 많은 영화 중에 저희 또 12월에 몇 편을 골라서 여러분 찾아뵙고 같이 송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